혹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이끌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일이 계속 꼬이게만 하지? 아,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 생각. 네. 왜 정말 유능하고 선량한 관리자들이 뭐랄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팀원들이 나태해졌나 하고 막 자책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혹시 그들이 정말 무능해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을 좀 파헤쳐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설적인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글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의 한 챕터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와, 종이책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엄청난 대작이더라고요. 그야말로 바이블 같은 책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방대한 지혜의 정말 극히 일부지만 아마 지금 겪고 계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강력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와인버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고요. 능력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문제의 원인이 뭔가요? 와인버그는요, 관리자가 마주하는 시스템의 역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개입 역학이라는 거고요. 네, 개입 역학. 다른 하나는 마치 중력처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 역학입니다. 아, 자연적 역학. 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두 번째, 관리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속성, 그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중력이라니, 와, 비유가 아주 강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 그게 대체 뭔가요? 바로 계상의 제곱 법칙입니다. 잠시만요. 이름이 흥미롭네요. 계산의 제곱 법칙이라. 왜 하필 제곱이죠?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우리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머릿속이든 컴퓨터든 모델을 만들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시스템의 크기가 커지면 그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변수나 방정식의 수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시스템 크기가 n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n. 이때 시스템의 상태를 완벽하게 계산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이 n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n의 제곱, 즉 n 곱하기 n에 비례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곱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곱이군요. 잠깐만요. 그럼 이걸 현실에 대입해보면 만약 저희 팀이 관리해야 할 시스템의 크기가 2배가 되면 그걸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노력이나 계산량이 그냥 2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곳입니다. 와, 더 무서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조직이 야심차게 지금보다 10배 더 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이 법칙에 따르면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효율성은 몇 배가 되어야 할까요? 10의 제곱이니까 100배요. 와, 솔직히 그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100배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은 다 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100배 더 똑똑해지거나 100배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벽에 부딪혀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어떤 데일까요?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예산과 기간에 한참 초과한다거나 출시 후에 끊임없는 버그랑 싸운다거나 개발자들이 번아웃으로 쓰러져 나가는 현상들. 이게 바로 제곱 법칙이라는 중력에 짓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이걸 자연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이게 개인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이 아직은 좀 추상적인데 조금 더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죠.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네. 먼저 틱택토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랑 X를 번갈아 가며 3 곱하기 3칸에 두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요. 네네. 어릴 때 많이 했죠. 틱택토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완벽하게 결정론적인 게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훈련받은 닭도 틱택토 게임에서 절대 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닭이요? 하하, 진짜요? 네.
닭의 뇌 용량으로도 이 게임의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게임의 순서가 많아봐야 한 36만 개 정도거든요. 와, 제 프로젝트는 닭의 뇌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 프로젝트는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하는 3차원 체스에 가깝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체스가 다음 예시거든요. 아, 체스. 체스 역시 주사위처럼 무작위 요소가 없는 결정론적인 게임이지만 그 복잡성은 틱택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평균적인 체스 게임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틱택토가 36만 개였으니까 체스는 훨씬 많겠죠? 한 수십억 개 정도 되려나요? 약 10의 90제곱에 달합니다. 10에 90제곱이요? 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숫자죠. 와, 그건 그냥 무한대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인간의 계산 능력으로는 완벽한 체스 게임을 하는 게 불가능한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체스를 둘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수를 계산하는 대신에 일종의 지름길, 즉 일반 원칙을 사용합니다. 아, 일반 원칙? 그러니까 초반에는 중앙을 장악하라거나 같은 줄에 폰을 겹쳐서 약점을 만들지 마라 같은 일종의 경험 법칙이나 좋은 습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럴 땐 세세하게 다 계산하기보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이길 확률이 높더라 하는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그런 원칙들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승리할 확률이 높은 소수의 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계산의 복잡성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거죠. 완벽한 수를 찾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수를 찾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런 지름길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지 않나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원칙들은 더 나은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지만 때로는 최선의 수를 놓치게 만듭니다. 자료에 나온 딥소트라는 체스 프로그램의 사례가 아주 상징적이죠. 아,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요? 네,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말인 여왕을 희생하는 건 보통 피해야 할 자살행위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네,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 여왕을 희생하지 마라라는 원칙을 깨는 수를 통해서 단 3.5초 만에 상대방을 반드시 이기는 필승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와, 3.5초 만에요? 인간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수라면서 아예 고려조차 안 했을 수를 둔 거네요. 그렇죠.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이런 타협, 즉 최선의 수를 놓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순간 계산의 제곱 법칙이라는 중력에 깔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체스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복잡성과 타협하기 위한 일반 원칙들의 집합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와인버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와인버그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완벽한 체스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주장해요. 더 어렵다고요? 네, 체스는 규칙에 고정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요구사항 자체가 계속 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과 상호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스의 일반 원칙과 같은 단순화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막바지에 사람을 더 넣는다고 빨라지지 않는다는 브룩스의 법칙이나 코드를 기능별로 잘게 쪼개 모듈로 만들어라 또는 나쁜 소식을 가져온 메신저를 쏘지 마라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게 다 복잡성의 폭발을 막기 위해 인류가 수십 년간 피 흘리며 쌓아온 경험적 원칙들이었던 셈이네요. 네. 이 모진못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자연적 역학이 바로 크기 복잡성 역학입니다. 크기 복잡성 역학.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심적 능력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은 프로그램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 자료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그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에 성공할 때마다 우리의 야망은 더 커지죠. 그렇죠. 더 빠르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거대한 시스템을 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이 크기 복잡성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 순환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바로 그 벽을 넘기 위해 더 나은 단순화 방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구조적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것들이
모두 이 거대한 복잡성과 싸우기 위한 인류의 투쟁이 역사인 셈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각각의 새로운 방법론은 우리가 더 똑똑해져서 복잡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무시할 것인가를 더 현명하게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크기 복잡성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졌네 정도로만 느끼기 쉽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 복잡성의 덫에 빠졌다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와인버그는 이 역학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결함 위치 파악 역학입니다. 결함 위치 파악. 버그 찾는 문제군요. 이건 정말 매일 겪는 일인데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 크기가 2배가 되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 즉 버그의 수도 단순하게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해 보죠. 네. 그런데 동시에 버그 하나를 찾기 위해 살펴봐야 할 코드의 양이나 상호작용의 경우의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시스템이 복잡해졌으니까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군요. 버그의 총량도 늘어나고 버그 하나를 찾는 난이도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와, 정말 끔찍하네요. 이건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아야 하는데 건초 더미 크기도 커지고 바늘 수도 늘어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데 드는 전체 노동력은 시스템 크기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관리자들이 요즘 개발자들이 해이해져서 버그가 많아졌어 라면서 사람을 탓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주의력이나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크기가 만들어내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꼬일 뿐이죠. 또 다른 변장한 모습은 인간 상호작용 역학이네요. 이건 브룩스의 법칙 이야기로 이어지겠군요. 네, 제가 예전에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딱 이런 경험을 했어요. 출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이 늦어지니까 위에서 사람을 5명이나 더 붙여줬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프로젝트가 더 빨리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수렁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코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질문에 답해주느라 기존 인력의 시간은 뺏기고 갑자기 늘어난 사람들끼리 소통하느라 회의만 늘어나고 그게 바로 인간 상호작용 역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룹의 인원이 늘어나면요. 그들 간에 생기는 상호작용 채널, 즉 소통해야 할 경로의 수는 인원수 n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제곱이요? 네, 3명이면 3개 채널이지만 5명이면 10개, 10명이면 무려 45개의 채널이 생기죠. 이 모든 게 프로젝트 자체의 일이 아니라 내부 조율과 통제에 드는 추가 비용, 즉 오버헤드입니다. 결국 코드의 복잡성이든 인간관계의 복잡성이든 그 기저에는 제곱의 법칙이라는 동일한 자연 법칙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군요. 와, 정말 소름 돋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뛰어난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네요.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가 왜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게 관리자의 능력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자연 법칙, 특히 계산의 제곱 법칙에서 비롯된 크기 복잡성 역학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체스 게임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제한된 정신력으로 이 거대한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화, 즉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들이 왜 필수적인지도 깨달았고요. 네, 결국 뛰어난 관리란 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려 드는 대신에 현명한 단순화 전략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맞서 맨몸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중력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 와, 정말 와닿는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와인버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잡성을 다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목표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목표요? 목표라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와인버그는 100줄짜리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완벽한 체스를 두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명령어 조합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소프트웨어에서 완벽함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함의 정의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체스에서는 승리라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목표가 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완벽함이란 뭘까요? 버그가 단 하나도 없는 것, 세상의 모든 사용자를 100% 만족시키는 것,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거든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 완벽함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대신에 우리의 목표를 사용자가 충분히 만족하며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통제의 부담을 처음부터 극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 욕심을 약간 내려놓는 것이 역설적으로 마지막에 프로젝트의 통제료가 완전히 잃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는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와. 당신이 지금 마주한 그 복잡한 문제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